되겠습니까? 냉각수 펌프 소음이 수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자폭 드론과 어뢰의 완벽한 표적이 되는 거죠. 붉은 비상등이 전멸할 때마다 장성들의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틀 후면 전면전이 시작되는데 해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로버트 켈러원, 미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수석 분석관입니다. 30년간 이 펜타곤에서 태평양의 모든 해저 소음을 분석해 온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의 수석 음탐사로 복무하며 시끄러운 미제 잠수함 소음 때문에 전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30년째 제 귓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천 명의 미수병이 수장되는 걸 막을 열쇠가 제 책상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30년간 직접 써온 보고서 뭉치 아래에 묻혀 있었죠. 벙커 안이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참모들의 브리핑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붉은 비상등의 전멸음만 째깍째깍 메트로놈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정막을 찢어버린 건 토마스 벤스 제독이었습니다. 쾅! 벤스 제독의 주먹이 참나무 책상을 내리쳤어요. 은발의 짧은 스포츠 머리, 한치의 주름도 없는 정복. 아이비리그 출신의 전형적인 미국 최우선주의 성골 장군이죠. 팍스 아메리카나는 거대한 핵 항모가 만든다는 신앙으로 4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국 해군의 소해함들을 호르무즈 전방에 밀어 넣어라. 기뢰 제거는 어차피 저들 몫이다. 고기 방패. 벤스 제독이 입에 담은 건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동맹국 함정을 이란의 뻘밭에 먼저 던져 넣어 기뢰를 몸으로 쓸어내라는 겁니다.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한국 해군은 미국의 방패막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번지르르한 톰 포드 정장 차림의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님, 간단합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최신형 버지니아 블록 5를 추가 투입하면 됩니다. 우리 잠수함 2척이면 이란 해안선 전체를 제압할 수 있어요. 마커스 스털링,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수석 로비스트입니다. 월스트리트와 펜타곤을 주무르는 뱀 같은 자본주의의 화신이죠.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건 장군이 아니라 방산업체 영업사원이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손에 들린 커피잔이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0,000톤짜리 뚱뚱한 핵잠수함을 더 밀어 넣겠다고요? 잔이 콘크리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커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심 40m짜리 진흙탕에서 냉각수 펌프를 쉴 새 없이 돌리는 10,000톤짜리 쇳덩이가 뭡니까? 이란 자폭 드론의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그걸 또 집어넣자고요? 수천 명을 더 죽이자는 소립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30년간 이 건물 골방에 처박혀 해저 소음. 데이터만 분석해온 괴짜 분석관이 장성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니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늪을 뚫을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호르무즈의 뻘밭을 뚫으려면 완벽한 무소음에 기동성까지 갖춘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벤스 제독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켈러원, 자네가 직접 쓴 거 아닌가? 벤스 제독이 부관에게 눈짓하자 종이 뭉치가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30년간 제가 직접 써온 한국 해군 기술 불가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 뭉치가 책상 위에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자체 핵 추진 기술이 없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소음 수준이 미국 기준에 미달한다. 한국의 잠수함 독자 건조 역량은 미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전부 제가 쓴 문장들이었어요. 30년간 자네 입으로 불가능하다고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한국이 답이라고? 정신이 나갔나? 벤스 제독의 조롱에 스털링이 킬킬거렸습니다. 농축 우라늄도 없는 나라의 잠수함이라. 디젤 엔진 달린 깡통 아닙니까? 이란 뻘밭에 들어가면 하루도 못 버텨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보고서 뭉치를 쓴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제 경력 전부를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2003년 제가 32살 때 쓴 첫 번째 한국 해군 평가서였어요. 글씨가 희미하게 바랜 그 종이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찢었습니다.
두 쪽이 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집었습니다. 또 찢었습니다. 벙커 안에 종이 찢어지는 소리만 반복됐어요. 미국 기술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틀렸을 수 있어요. 아니, 틀렸습니다. 벤스 제독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털링의 킬킬거림도 멈췄어요. 저는 구겨진 코듀로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국방정보국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매일 목에 걸었던 이 플라스틱 카드. 사진 속에 저는 30살 초반의 패기 넘치는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그 카드를 참나무 책상에 꽂아 넣었습니다. 사표입니다. 제 커리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요. 벤스 제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켈러언,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 뒤에 숨어서 책상머리 통계나 굴리는 짓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벙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벤스 제독의 정복 깃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갑시다. 지금 당장. 제 귀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들이 숨겨놓은 괴물이 진짜인지, 제가 30년간 써온 보고서가 맞는지. 벤스 제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야 했어요. 미국 최우선주의 성골 장군이 뒷걸음질 칠 수는 없으니까요. 제독님이 겁이 나시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수천 명의 수병이 수장되는 걸 이 벙커에 앉아서 구경하실 겁니까? 벤스 제독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좋아, 켈러언. 직접 가서 그 한국의 고철 덩어리가 얼마나 한심한 장난감인지 확인시켜 주지. 대신 자네의 30년 커리어. 거기서 확실히 끝장내 주겠네. 벤스 제독이 부관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수송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한국이다. 부관이 황급히 벙커를 빠져나갔어요. 메인 스크린의 붉은 비상등은 여전히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율 22%. 그 숫자가 제 망막에 아로새겨졌어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제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 경력의 잔해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란의 진흙탕 속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보다야 제 종이 한 뭉치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벤스 제독이 제 사표를 집어들더니 구겨서 벽에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어요. 켈러언,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한국의 고철 덩어리를 보겠다고 사표까지 던지는 꼴이라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벙커 벽면에 걸린 페르시아만 해저 지형도를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수신 표시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m, 40m, 가장 깊은 곳이 고작 60m. 1000톤짜리 핵잠수함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어요. 제독님, 이 지형도를 보십시오. 해저 지형도를 벽에서 뜯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에 참모들이 움찔했어요. 수심 40m짜리 진흙탕입니다. 여기에 버지니아급을 밀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란의 가디르급은 150톤짜리 소형이에요. 뻘밭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면 우리 손아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핵잠수함은 냉각수 펌프 하나 끌 수 없으니 수중 전체에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하는 셈이죠. 벤스 제독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팩트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30년간의 저 소음을 분석한 제 전문성만큼은 이 벙커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 고철 없이는 수천 명의 수병이 수장됩니다. 제독님 눈앞에서요. 벤스 제독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파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갑자기 부관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한국 국방부 연합방위정책과와 화상 라인을 연결해라. 지금 즉시.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벙커 정면 스크린 옆에 보안통신 모니터에 화상이 떴어요. 화면 속에 차가운 금태 안경을 쓴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군복 차림. 계급장은 대령이었어요. 윤태영. 국방부 한미연합방위정책과장이라는 직함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벤스 제독이 의자 팔걸이를 양손으로 움켜쥐며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사성 장군이 일개 대령에게 통화를 거는 상황 자체가 굴욕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면 전면전이니까요. 대령, 미합 중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벤스 제독이다. 24시간 내로 진해 해군기지의 모든 극비 구역을 개방하라. 이건 명령이다. 식민지 총독이 따로 없었습니다. 벤스 제독의 목소리에는 아시아의 동맹국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뼈 깊은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투스타,
쓰리스타 장군도 벤스 제독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 태평양 전역의 모든 군사력을 쥐고 흔드는 사성 장군의 윽박지름을 거부할 배짱이 있는 인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태영 대령의 표정이 1mm도 변하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잠깐 화면 밖을 훑더니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독님, 한미 주둔군지휘협정 제2조 사망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 시설에 대한 일방적 사찰 요구는 양국 합의 없이 이행할 수 없습니다. 1초 만이었습니다. 조항 번호까지 막힘없이 읊었어요. 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벤스 제독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벙커에서 사성 장군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인간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화면 저편의 일개 대령이. 뭐라고? 감히 대령 따위가 나한테. 벤스 제독이 벌떡 일어나기도 전에 스털링이 화면 옆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톰 포드 정장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삿대질을 해댔어요. 대령,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지. 지금 당장 협조하지 않으면 위압 중국은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군사 위성 지원을 전면 중단할 거야. GPS, 정찰 위성, 통신 채널, 전부 끊어버리겠다. 방산 로비스트가 국가 안보를 볼모로 협박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위장이 다시 뒤틀렸어요. 하지만 화면 속 윤대령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화면으로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요. 끊으시든 말든 그건 미국 측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니까요. 스털링의 삿대질이 허공에 멈췄어요. 위성을 끊겠다는 협박에 콧방귀를 뀌는 장교라니. 벤스 제독마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30년간 한국 군부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배짱을 가진 인물은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벤스 제독이 이를 갈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다. 대령. 그럼 우리가 직접 진해로 가겠다. 24시간 내로 현장 시찰단을 보낸다. 그때 윤대령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만 알아챘어요. 30년간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온 분석관의 촉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벤스 제독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진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찰 대상 시설은 경남 거제 오포조 선소입니다. 벤스 제독의 미간이 찌푸러졌어요. 오포, 그 녹슨 민간 조선소 말인가? 스털링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하하, 상선이나 때우는 쓰레기장의 극비 전력이라. 대령, 우리를 놀리는 건가? 윤 대령이 화면 속에서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민간 조선소라고 하셨습니까? 제독님의 키울 정찰 위성이 이 시설에 대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군사 위성으로도 못 보는 것. 그 말이 벙커 안에 떨어지자 벤스 제독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조롱도 아닌 처음 보는 감정이었어요. 불안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눈에 불안이 스치는 걸 저는 3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저는 벤스 제독의 정복 소매를 잡았습니다. 예의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독님, 직접 가서 확인합시다. 그 조선소에 당신과 내 목을 걸겠습니다. 벤스 제독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 속 윤대령의 무표정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켈러언, 자네 커리어는 거기서 확실히 끝이야.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벤스 제독이 천천히 모니터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대령. 거제도로 가겠다. 단, 내가 직접 간다. 윤 대령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례도, 인사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어요. 화상이 끊겼습니다. 벙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벤스 제독이 부관을 돌아봤습니다. 당장 거제도행 전용기 출격 준비시켜라. 부관이 벙커를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의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태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국 군부를 분석하면서 단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미국의 사성 장군과 방산 로비스트의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대령이라니. 제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스털링이 구석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어요. 민간 조선소라. 상선이나 때우는 총구석 쇳물통에 도대체 뭘 숨겨놨다는 거야.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키울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갑니다.
진해 해군기지는 물론이고 부산, 포항, 제주까지 모든 군사시설의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펜타곤에 전송되죠. 그런데 거제도의 낡은 민간 조선소에서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고요. 위성의 사각지대. 30년간 미국의 정보 우위를 맹신해온 제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붉은 비상등은 여전히 전멸하고 있었어요. 생존율 22%. 그 숫자 아래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뻘밭에서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답이 녹슬고 낡은 조선소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헬기가 거제도 상공에 진입하자 바닷바람이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옥포 조선소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녹슨 크레인 몇 기가 바닷바람에 삐걱거리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컨테이너들이 부두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상선 두어 척이 도크에 걸쳐져 수리를 받는 모양이었는데 선체에서 페인트가 벗겨진 채 바닷물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 해군기지의 반짝거리는 시설과 비교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헬기 착륙 패드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콘크리트가 갈라진 낡은 평지에 페인트로 원을 그려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로터 바람에 모래가 휘날리며 눈에 들어왔어요. 벤스 제독이 헬기 문을 열자마자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하고 쇳가루가 뒤섞인 건가. 정복에 먼지 한 톨 묻는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악취를 견디는 건 고문이었겠죠. 스털링도 톰 포드 정장의 소매로 코를 가리며 인상을 구겼어요. 켈러언, 여기에 극비 전력이라. 이 쓰레기장에서 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간 한국 해군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온 제 보고서가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헬기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무장 병력도, 검문소도, 경비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비 시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부두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빳빳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용접 불꽃에 그을린 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낡은 해군 특수전 잠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백발이 짧게 깎여 있었고 표정이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얼굴이었어요. 계급장을 확인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별 2개, 소장이었어요. 장동환,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관. 벤스 제독이 장 제독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경호 병력 1명 없이 낡은 잠퍼 차림으로 나타난 이성 장군을 보는 사성. 장군의 눈빛에는 모욕감마저 서려 있었어요. 자네가 사령관인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숨겨둔 장난감을 꺼내게. 벤스 제독이 장 제독의 가슴팍에 검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삿대질이었어요. 사성 장군이 타국의 이성 장군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미는 장면이라니.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장 제독의 표정은 1mm도 변하지 않았어요. 벤스 제독의 손가락을 쳐내지도 한 발짝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장 제독이 몸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뚜벅뚜벅 부두 끝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라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벤스 제독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봐, 내가 물어봤잖나. 장 제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스 제독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를 통째로 실어 나르는 크기였습니다. 바닥에 기름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벽면은 녹이 슬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어요. 미군 시찰단 7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벤스 제독이 코를 찡그리며 기름 묻은 벽을 피했어요. 장 제독이 조작반 앞에 섰습니다. 붉은 버튼 하나만 달려있는 낡은 패널이었어요. 녹슨 안전 커버를 열더니 여전히 한마디 말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닥이 꺼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화물 엘리베이터의 하강 속도가 아니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고막에 압력이 걸리는 게 느껴졌어요. 10초, 20초, 30초. 내벽의 콘크리트가 어느 순간 깎아낸 화강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층이 달라진 겁니다. 1분 30초. 귀울림이 심해졌어요. 스털링이 벽을 더듬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2분. 쿵.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제 손목시계의 고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약 100m 아래. 미국의 키울 정찰 위성이 한반도를 몇 번을 지나가든 절대 볼 수 없는 깊이였어요.
위성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아예 위성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티타늄 이중 철문이었어요. 두께가 제 팔뚝 길이는 됐을 겁니다. 문 사이로 냉기가 밀려들었어요.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장 제독이 먼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바닥부터 순서대로 한 줄씩. 처음엔 바닥에 해수면이 보였어요. 거대한 지하 도크에 짙푸른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줄에 조명이 들어오자 수면 위로 검은 곡면이 드러났어요. 금속이었습니다. 또 한 줄. 선체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투광기가 천장에서 쏟아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 철의 거인이 도크 한가운데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8,000톤. 선체 전체가 칠흑 같은 검정이었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반사광 하나 없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함수에서 한미까지의 곡선이 살아있는 고래의 등처럼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용접 자국도, 이음새도, 볼트 머리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깎아낸 것 같았어요. 미국의 버지니아급과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형상이었어요. 벤스 제독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스털링은 두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해군 정보를 분석하면서 전 세계의 잠수함 사진을 수만 장 봤어요. 이런 형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쇠를 긁는 듯한 탁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구경하러 왔으면 눈가를 크게 뜨고 봐라. 돌아봤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노인이 투광기 불빛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두꺼운 코팅 장갑을 낀 손에 커다란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쇳가루를 마셔온 탓에 목소리에 금속이 섞여 있었어요. 코팅 장갑 아래로 화상 흉터와 굳은 살이 범벅이 된 손목이 보였습니다. 권영철. 거제 오포조 선소 내압선체 최고 명장이었어요. 권 명장이 흑경의 선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쇠망치를 한 바퀴 돌리더니 검은 선체를 정면으로 내리쳤어요. 깡. 쇠소리가 지하 도크 전체를 울렸습니다. 벽면의 해수면에 파문이 일었어요. 벤스 제독이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포스코 쇠붙이에 우리 조선소쟁이들 피땀을 때워서 만든 배다. 깡.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이제 깡통보다 200m는 좋게 더 내려간다. 심해 수압이 뭔지, 쇳물의 한계가 뭔지 미국 양반들은 모를 거야. 권 명장의 탁한 목소리가 지하 도크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벤스 제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털링의 톰 포드 정장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선체의 곡면에 투광기 빛이 스며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반사되지 않았어요. 흡수됐습니다. 마치 심해 그 자체를 떼어다 붙인 것 같았어요. 미국의 정찰 위성이 허공만 쳐다보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 화강암 밑에서 조용히 괴물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벤스 제독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정복의 매무새를 고치더니 검은 선체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껍데기는 인정하지. 크기도 형상도 나쁘지 않아. 일부러 여유를 부리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30년간 사람의 목소리 떨림을 분석해온 귀입니다. 벤스 제독은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었죠. 하지만 속이 비었으면 소용없지 않나. 동력이 뭔가? 디젤인가? 아니면 연료전지인가? 설마 이 덩치를 재래식으로 굴리겠다는 건 아니겠지.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핵추진이 아니면 이 크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디젤이든 연료전지든 며칠마다 부상해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니까요. 이란의 뻘밭에서 부상하는 순간 드론 때의 표적이 됩니다. 벤스 제독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동력원이 재래식이면 이 검은 거인은 그냥 거대한 관짝일 뿐이니까요. 빈 껍데기라. 낯선 목소리가 도크 구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구수한 충청도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돌아보니 덥수룩한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사내가 선체 하부의 좁은 틈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구복 주머니에 볼펜 세 자루와 기름 묻은 다이어리가 꽂혀 있었어요. 손에는 몽키 스패너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학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소형 모듈 원전 설계 총괄이었어요. 송 박사가 몽키 스패너로 선체를 가볍게 톡 두드리며 벤스 제독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배를 짓지요. 의회 예산 따내고
방산업체 로비하고 거기에 붙는 돈만 배값의 절반이라면서요. 벤스 제독의 미간이 찌푸러졌어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깡으로 지었거든요. 코웃음이었습니다. 벤스 제독의 코가 아니라 송 박사의 코에서 나온 거였어요. 사성 장군 면전에서 코웃음을 치는 연구원이라니. 벤스 제독의 관자놀이가 다시 파르르 떨렸습니다. 깡으로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건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도 없는 주제에? 벤스 제독이 반격했어요. 이건 팩트였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 있으니까요.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농축도가 낮으면 원자로가 커져야 하고, 커지면 냉각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가 돌면 소음이 납니다. 잠수함의 사용 선고죠. 디젤이나 달았겠지. 수중에서 하루 버티면 다행이고, 이란 뻘밭에 들어가면 부상해서 숨 쉬어야 할 텐데. 격침감이야. 스털링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죠, 제독님. 디젤 깡통이면 이란 앞바다에서 반나절도 못 가요. 송 박사가 몽키 스패너를 연구복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낡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비싼 장비가 아니었어요. 전원을 켜더니 벤스 제독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가동 일수 1801. 연속 무사고. 디젤이 아닙니다. 송 박사의 충청도 사투리가 지하 도크에 울렸어요. 원자로입니다. 1800일이면 5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이 밑에서는 이미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벤스 제독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어요. 가동 로그는 초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온도, 압력, 출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고? 벤스 제독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스털링이 사색이 되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에 명백히 저촉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위반이고 당장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하겠습니다. 스털링의 삿대질이 허공을 갈랐어요. 로비스트의 본능이었겠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완성하면 미국 방산업체가 아시아에 팔아먹을 수십조 원의 시장이 증발하니까요. 그때 차가운 금태 안경의 사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태영 대령이었어요.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시찰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스털링 씨, 한미 원자력 협정 재구조 제2항 남목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 대령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정확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상업용 소형 모듈 원전은 군사적 전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원자로의 기반 기술은 수출용 상업 민수 원전의 파생형이에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대상이지 군사 사찰 대상이 아닙니다. 스털링의 삿대질이 멈췄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축도 19.75%입니다. 군사적 전용 기준인 20%에 0.25% 못 미치죠. 의도적으로 그 선 아래에 맞춘 겁니다. 윤 대령이 안경을 밀어 올렸어요. 차갑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스털링이 뒷걸음질 쳤어요. 법리의 빈틈을 찔린 로비스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혀를 내둘렀어요. 0.25% 차이. 칼날 위를 걷는 설계였습니다. 국제법의 허점을 밀리미터 단위로 파고든 거였어요. 벤스 제독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눈빛이었어요. 좋아. 합법이라 치자.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는 펌프 없이 돌릴 수 없어. 냉각수를 순환시키려면 기계적 펌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펌프가 돌면 소음이 난다. 잠수함에 넣으면 끝이야. 벤스 제독의 음성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발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맞기를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핵잠수함 전력을 운용해온 사성 장군의 마지막 공학 지식이었죠. 송 박사가 뿔테 안경 너머로 벤스 제독을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독님, 미국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송 박사의 충청도 억양이 느릿느릿 도크를 채웠어요. 농축 20%를 넘기지 마라. 이 족쇄를 차고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눈물을 삼켰어요. 송 박사가 기름 묻은 다이어리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에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농축을 올리지 못한다. 좋습니다.
그럼 펌프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습니까? 벤스 제독의 눈이 커졌어요.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연 대류. 이 원리만으로 원자로를 식힙니다. 펌프가 없으니 소리가 안 나요. 기계 소음이 물리적으로 0입니다. 송 박사가 다이어리를 펼쳐 벤스 제독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자연순환 냉각 계통의 설계도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CAD 도면이 아니었어요. 연구실 책상에서 볼펜과 연필로 수백 번 고쳐 그린 손때 묻은 설계도였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기계적 펌프 없이 원자로를 냉각하는 잠수함용 소형 모듈 원전. 미국이 채운 족쇄가 오히려 이 기술을 낳았어요. 벤스 제독의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스털링은 이미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선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의 가동 로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의 저 소음을 분석해온 제 눈이 미세 진동 패턴을 자동으로 읽었어요. 원자로 출력 변동에 따른 진동 데이터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디젤이면 엔진의 규칙적인 왕복 진동이 찍힙니다. 기존 핵잠수함이면 냉각수 펌프의 저주파 맥동이 반드시 남아요. 로그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다시 훑었어요. 세 번째 훑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기계적 진동의 흔적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음탐사가 단언합니다. 이 로그가 진짜라면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맙소사.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벤스 제독이 저를 돌아봤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겠죠. 사성 장군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30년간 미국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맹신해 온 사람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벤스 제독이 태블릿을 송 박사에게 도로 밀어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어요. 종이 쪼가리는 됐어. 로그 따위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들어온 벤스 제독의 음성과 달랐어요. 명령이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제발 이게 거짓이기를 바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당장 원자로를 풀가동해봐라. 100% 출력. 내 눈앞에서. 벤스 제독이 선체를 올려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원자로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어떤 잠수함이든 소음이 발생합니다. 냉각 계통의 부하가 걸리니까요.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도 풀가동 시에는 소나에 잡힙니다. 세상에 소리 없는 원자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벤스 제독의 마지막 신앙이었어요. 송 박사가 뿔테 안경을 밀어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풀가동이요. 좋습니다. 송 박사가 도크 벽면의 통제 패널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낡은 철제 커버를 열자 붉은 레버가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장비에 어울리지 않게 단순한 구조였어요. 송 박사가 두 손으로 레버를 잡았습니다. 기름 묻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밀어 올렸습니다. 도크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선체 내부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만이 원자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출력 50% 돌파. 송 박사가 패널의 계기를 읽었어요. 70%, 80, 90. 숫자가 올라갈수록 벤스 제독의 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귀를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100%. 송 박사가 레버에서 손을 뗐어요. 원자로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도크 안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냉각수 펌프의 윙윙거림도, 기계적 맥동도, 배관의 진동음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찰단 뒤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은색 카드 케이스를 양손에 든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깐깐하게 다린 셔츠에 신경질적으로 빗어 넘긴 머리카락. 하일리 밀러 박사였어요. 나토 소속 해저 음향탐지 수석 과학자. 벤스 제독이 한국의 조작을 밝혀내라며 동행시킨 서방 최고의 소나 전문가였습니다. 밀러 박사가 은색 펠리컨 하드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딸깍 열었어요. 안에는 초정밀 수중 음향 센서가 스펀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토 해군이 러시아 핵잠수함을 추적할 때 쓰는 최고 등급 장비였어요. 이걸로 잡히지 않으면 세상 어떤 소나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밀러 박사가 센서를 꺼내 케이블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정치 군인들은 경멸하지만 자기 장비만큼은 목숨처럼 다루는 사람이었죠. 센서를 도크 수조에 해수면 위로 가져갔습니다. 풍덩.
센서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윌러 박사가 노트북 화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주파수 분석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벤스 제독이 밀러 박사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스털링도, 저도, 미군 참모들도 전부 그 작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래프의 파동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선 위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났어요. 벤스 제독의 입꼬리가 올라갈 뻔했습니다. 소음이 잡히는 건가?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해수의 자연 대류음입니다. 바닷물이 온도 차이로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예요. 원자로 소음이 아닙니다. 벤스 제독의 입꼬리가 얼어붙었어요. 윌러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려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자연의 소음을 걸러내고 기계적 소음만 추출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일직선이었어요. 완벽한 0이었습니다. 파동선이 기준선 위로 단 1mm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원자로가 100% 출력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나토 최고 등급의 초정밀 센서에 찍힌 기계적 소음이 0이었습니다. 윌러 박사의 안경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 없었겠죠. 두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윌러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독일인 특유의 깐깐한 절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색 소음보다 낮아요. 바다의 자연파도 소리보다 이 원자로가 더 조용합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유령이에요. 벤스 제독이 밀러 박사의 헤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귀에 꽂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초, 1분. 벤스 제독의 감은 눈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 톤에 가까운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귀에 닿는 건 해수가 선체를 스치는 미세한 물소리뿐이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의 소나실에서 밤새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어요. 냉각수 펌프의 저주파 맥동, 감속기어의 마찰음, 배관 이음새에서 새어나오는 진동. 미국의 최신형 잠수함도 그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거인은 달랐어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스스로 꺾인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한쪽 무릎이 닿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정강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간 미국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맹신해온 제 신앙이 이 지하 도크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장동한 제독이 움직였습니다. 도크 한 구석에 바위처럼 서 있던 사내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수신호였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유압 장치의 소리였어요. 흑경의 상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외피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6개의 원통형 발사관 뚜껑이 동시에 열렸어요. 안쪽에서 붉은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압 장치가 발사관 내부의 물체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탄두가 솟아올랐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0km. 테헤란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6발이 일렬로 선체 위에 솟구쳐 있었습니다. 투광기 불빛이 붉은 탄두 표면에 반사되며 도크 벽면을 핏빛으로 물들였어요. 윌러 박사가 뒷걸음질 치다 하드케이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스털링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벤스 제독의 헤드폰이 귀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올려다봤어요. 이란의 소형 잠수함을 잡기 위한 전술함인 줄 알았습니다. 무소음으로 뻘밭에 침투해 가디르급을 사냥하는 사냥개 정도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사냥개가 아니었어요. 장 제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 도크에 내려온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바위 같은 사내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제독님. 벤스 제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 제독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건 방패가 아닙니다. 이란의 심장부를 직접 찌를 비수예요. 6개의 붉은 탄두가 투광기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 제독의 목소리가 도크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방패막이를 하는 하청업체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심해에서 솟아올라 심장을 관통하는 완벽한 전략 무기였어요. 벤스 제독이 붉은 탄두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어요. 사성 장군의 세계관이 6발의 미사일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거대한 항모가 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신앙이 이 지하 100m 안반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검은 거인에 의해 찢겨 나가고 있었어요. 벤스 제독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성 장군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는 광경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정복 바지에 기름때가 묻는 것도, 구두 밑창이 도크 바닥의 녹물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6개의 붉은 탄두가 투광기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벤스 제독은 그 광경을 바닥에 앉은 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이끌어온 사성 장군의 등이 그날 처음으로 구부러졌습니다. 스털링의 반응이 더 빨랐어요. 로비스트의 본능은 장군의 자존심보다 먼저 작동하는 법이니까요. 사색이 된 얼굴로 이마에 땀을 톰 포드 정장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수석 로비스트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돈이 증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소음 핵잠수함을 완성했다는 건 미국 방산업체가 아시아에 팔아먹을 수십조 원의 무기 시장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뜻이었어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이 30억 달러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까지 미국산 잠수함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었죠. 그 줄이 오늘 이 지하 도크에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이 벽에서 등을 떼며 일어섰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검지를 장동한 제독에게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이 괴물을 해체하시오. 해체하지 않으면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 해군 전체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한국 해군 구축함의 두뇌입니다. 미사일 방어, 대공 추적, 함대 통합 지휘, 전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요. 업데이트가 끊기면 한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이 반토막 납니다. 스털링이 꺼낸 카드는 비열하지만 치명적이었어요. 무기를 팔아놓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볼모로 잡는 겁니다. 동맹국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미국 방산업체의 민낯이었죠. 벤스 제독도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복의 먼지를 털어내며 마지막 위험을 끌어모았어요. 스털링의 말이 맞다. 동맹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는 동맹의 적이야. 미합 중국은 통제 불능의 전략 자산을 용인할 수 없어. 사성 장군과 방산 로비스트가 나란히 서서 한국을 압박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합작해서 기술 주권을 짓밟으려는 거였어요. 제 위장이 뒤틀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협박이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없이는 한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이 마비되니까요. 윤태영 대령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차가운 금태 안경이 투광기 빛을 반사했어요. 표정의 감정이라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털링 씨,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3조 기술 주권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령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건조했어요. 동맹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개발은 조약의 보호 대상이며 일방적인 기술 지원 중단은 조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단을 실행하시면 미합 중국이 조약 위반국이 되는 겁니다. 스털링의 삿대질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윤 대령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2022년 제73호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일방적 기술 차단은 국가 간 무력 위협에 준하는 행위로 판시된 바 있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법리로 목을 조이는 대령 앞에서 로비스트의 허세가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벤스 제독도 입을 다물었어요. 조약 위반국이라는 단어가 사성 장군의 마지막 위협마저 잘라낸 거였죠. 그때 장동환 제독이 움직였습니다. 도크 구석의 바위처럼 서 있던 사내가 천천히 스털링에게 다가갔어요.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장 제독의 거친 손이 스털링의 톰 포드 정장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스털링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도크 벽면에 해치가 열렸고 장 제독이 스털링을 흑경의 선체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직접 보시오. 장 제독이 내뱉은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선체 내부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전투 정보실이 나타났어요.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장 제독이 메인 콘솔에 전원을 올렸어요. 푸른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 3면이 동시에 켜지며 전투책의 화면이 펼쳐졌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전투 배치, 어뢰 발사, 표적 추적, 함대 통신, 관성항법, 수중기뢰 탐지. 화면을 가득 메운 모든 메뉴가, 모든 상태 표시가, 모든 경고 문구가 한글이었어요. 영어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인터페이스를 단 한 줄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광경인지 알 겁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전투체계는 영어 기반 소프트웨어로 구동됩니다. 메뉴 하나, 경고 문구 하나까지 전부 영어예요. 한국 해군의 기존 구축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팔아준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화면에는 영어의 흔적이 없었어요. 장 제독이 콘솔 앞에 섰습니다. 미제 전투체계를 전부 뜯어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말로 짜 넣었어요. 스털링의 눈이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영어를 찾고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의 코드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적재 상권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순수 한글 인터페이스 위에 순수 국산 코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송학수 박사가 전투 정보실 해치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이 콘솔을 향했어요. 스털링 씨가 걱정하시는 이지스 업데이트 말입니다. 송 박사가 콘솔 화면의 한 모듈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관성항법이라는 한글 메뉴 아래에 실시간 좌표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미국 위성이 꺼져도 상관없습니다. GPS 신호가 끊겨도 자체 관성항법으로 오차 3m 이내에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이란 한복판에 미사일을 꽂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요. 스털링이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끄러져 내려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끊겠다는 협박이 이 푸른 화면 앞에서 완벽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팔아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전투체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끊을 줄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연결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넋이 나간 스털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게 밀쳤어요. 톰 포드 정장이 전투 정보실 격벽에 부딪혔습니다. 됐어, 스털링. 끝났다고. 스털링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로비스트의 뱀 같은 계산적인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위성 지원으로, 부품 공급으로 30년간 그렇게 줄을 매달아 놓으면 영원히 끌려올 줄 알았어. 제 목소리가 전투 정보실의 금속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아닌 거야. 저들은 줄을 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줄 없이 걸었어.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목줄은 저들한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라고. 벤스 제독이 푸른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가득 찬 전투체계 화면이 사성 장군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국의 얄팍한 업데이트 카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흑경의 두뇌와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대한민국의 것이었으니까요. 장 제독이 콘솔 앞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푸른 빛이 도크 깊은 곳에서 검은 선체의 곡면을 따라 흘렀습니다. 미국이 매달아 놓은 줄은 하나도 없었고 한글로 짜인 두뇌가 심해의 괴물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벤스 제독이 전투 정보실 구석의 암호 통신 단말기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펜타곤 긴급 한라인. 미 국방장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회선이었습니다. 마셜 장관님, 벤스입니다. 긴급 보고 사안이 있습니다. 벤스 제독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30초 후 전투 정보실의 보조 스크린에 화상이 떴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무거운 안경 너머로 피로감이 역력한 노인이 화면을 채웠어요. 데이비드 마셜, 미합 중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배경에 펜타곤 집무실의 성조기가 보였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 전면전을 이틀 앞두고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벤스 제독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정복을 매만지며 마지막 위험을 끌어모았어요. 장관님, 한국이 미합 중국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의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설계이며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제재와 해체 명령을 건의합니다. 벤스 제독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고발이었습니다. 한국을 조약 위반국으로 몰아 흑경을 해체시키려는 마지막 수였죠. 화면 속 마셜 장관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비더니 안경을 다시 썼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벤스. 마셜 장관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지금 자네한테 제재를 논할 시간이 있나? 벤스 제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틀 후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걸어 잠근다. 미 오함대 항모전단이 포위되면 수천 명의 수병이 수장돼.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네가 직접 올렸잖나. 생존율 22%라고.
마셜 장관의 음성이 한 톤 올라갔어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란의 뻘밭을 뚫을 수 있는 자산을 해체하라고? 자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나 있는 건가? 벤스 제독의 입이 벌어졌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마셜 장관이 먼저 끊었습니다. 옆에 그 로비스트 녀석도 있지. 스털링인가 뭔가 하는. 스털링이 화면 밖에서 움찔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끊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동맹국 군대의 전투 체계를 볼모로 잡아서 방산업체 이권을 챙기겠다는 건가? 마셜 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닥쳐. 둘 다. 수천 명이 죽게 생겼는데 조약 위반이니 이권이니 짓거리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책상 위에서 매일 밤 들여다보는 게 뭔 줄 아나. 위항모 전단 포위 위기 보고서야. 페이지마다 우리 수병들 관짝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마셜 장관의 불호령에 벤스 제독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성 장군이 민간인 장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셜 장관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으로 전쟁의 냄새를 아는 사람이었죠. 책상머리에서 체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관짝 숫자를 세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벤스 제독을 밀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벤스 제독의 정복 소매를 잡아끄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장관님, 켈러원입니다. 마셜 장관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30년간 한국 해군의 기술력을 부정해온 인간입니다. 제가 직접 쓴 보고서가 이 벙커 어딘가에 수백 페이지 쌓여 있어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30년간 떠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30년의 오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어요. 이 잠수함은 진짜입니다. 무서운 원자로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나토 최고 권위자의 센서로 검증했습니다. 미 수병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이윽경뿐이에요. 마셜 장관이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피로에 찌든 눈이었지만 판단력은 살아있었어요. 켈러원, 자네가 30년 경력을 걸고 말하는 건가? 제 경력은 이미 끝났습니다, 장관님. 오늘 사표를 던졌어요. 경력이 아니라 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셜 장관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어요. 동맹국 서열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줄 세워 등급을 매기는 문서였죠. 한국은 거기서 늘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2등 동맹이었습니다. 마셜 장관이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들여다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어요. 이딴 종이 쪼가리는 오늘부로 백지화한다. 벤스 제독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셜 장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봤어요. 벤스, 한국 해군 사령관이 옆에 있나? 벤스 제독이 멈칫했습니다. 장동환 제독이 전투정보실 구석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벤스 제독이 마지못해 옆으로 비켰습니다. 장 제독이 카메라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용접 자국이 묻은 낡은 잠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마셜 장관이 화면 속에서 장 제독을 바라봤어요. 빳빳한 정복의 사성 장군과 기름때 묻은 잠퍼의 이성 장군.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마셜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 장관이 화면 너머의 한국 해군 장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독, 미합 중국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항모 전단의 최선봉에 서 주십시오. 간청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동맹국을 하청 취급하며 줄을 세우던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 해군에게 제일 앞줄에 서달라고 엎드려 비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제독이 아무 말 없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상이 끊겼어요. 전투 정보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콘솔의 푸른 빛만 6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겨진 코듀로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펜타곤을 떠나기 전에 챙겨온 것이었어요. 30년간 제가 직접 쓴 한국 해군 평가 보고서의 핵심 요약본이었습니다. 25페이지.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 해군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결론이 매 페이지 말미에 반복되는 문서였죠.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벤스 제독이 돌아봤어요. 제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알아봤겠죠. 30년간 펜타곤의 대한국 해군 정책을 좌우해 온 바로 그 보고서였으니까요. 첫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소리가 전투 정보실의 금속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한 장씩 찢을 때마다 30년의 오판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5째, 6째, 10째. 손가락에 종이의 날이 베어 피가 묻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번째, 25번째. 마지막 페이지를 두 쪽으로 갈라 바닥에 내던졌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콘솔 밑으로 흩어졌습니다. 전투 정보실 바닥에 제 30년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벤스 제독을 돌아봤어요. 사성 장군의 눈이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저는 30년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눈을 가렸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는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심연 속에서 괴물을 키워낸 거예요. 우리를 아득히 넘어선 겁니다. 벤스 제독의 턱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눈에 수분이 차오르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미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신앙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벤스 제독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장동환 제독을 향했어요. 송학수 박사가 뿔테 안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고 권영철 명장이 쇠망치를 내려놓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윤태영 대령이 차가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연구복과 낡은 잠퍼와 용접 흉터가 범벅인 손. 미국의 반짝거리는 정복과는 아무것도 닮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벤스 제독의 오른손이 올라갔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관자놀이에 닿았을 때 사성 장군의 눈에서 한 줄기 물기가 흘러내렸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미합 중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사성 장군, 세계 최강 해군의 순회가 기름때 묻은 낡은 잠퍼 차림의 한국 해군 장교에게 정중한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 제독이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위 같은 얼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경례를 받아주는 그 손에는 10년간 없는 예산을 쪼개고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며 지하에서 괴물을 키워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투 정보실의 푸른 빛이 두 장군의 경례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진정한 동맹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 무언의 무게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옥포조선소 지하 도크의 거대한 수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었어요. 장동환 제독이 통제반의 최종 잠금 해제 키를 돌렸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묵직한 소리가 안반 벽을 타고 울렸어요. 2분 후 수문 하단에서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목 높이였어요. 곧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하 도크와 외해를 연결하는 수중 터널의 봉인이 풀린 거였어요. 칠흑 같은 바닷물이 도크 바닥을 삼키며 흑경의 선체 아래로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군화를 적셨어요. 벤스 제독도 저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발이 바닥에 박혀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흑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8,000톤의 철 덩어리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데 엔진 소리도 추진기의 맥동도 선체가 물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투광기 불빛 아래서 검은 공면이 천천히 전진했어요. 물보라 한 줌 일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의 파문마저 수초 만에 사라졌어요. 도크의 해수면이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함수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지하 도크의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이 투광기 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흑경이 수중 터널의 입구에 다다르자 함수부터 천천히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했어요. 태극기가 마지막까지 수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태극 문양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권영철 명장이 쇠망치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송학수 박사가 뿔테 안경을 벗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흑경이 사라졌어요. 수면에 파문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8,000톤의 검은 거인이 심연으로 자망하는데 단 한 줌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유령이라는 밀러 박사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벤스 제독이 숨은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검은 수면을 내려다보는 사성 장군의 눈에 경외감이 서려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항모가 만든다고 믿었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바다 밑에서 자기들이 전혀 몰랐던 존재가 10년간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선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켈런. 벤스 제독이 검은 수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자네 말이 맞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성 장군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겠죠. 지하 도크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거제도의 새벽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소금기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오프 앞바다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흑경이 어디쯤 자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키올 위성이 이 바다 위를 지나가도 수면 아래의 검은 거인은 보이지 않을 거였어요. 벤스 제독이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부두 콘크리트에 부딪혀 올리고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윌러 박사의 노트북 알림음이었습니다. 윌러 박사가 황급히 화면을 열었어요. 지하 도크에서 측정한 흑경의 소음 데이터를 나토 본부, 보안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송신 대상 목록에 나토 해군 수뇌부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윌러 박사의 직속 보고 라인이었죠. 데이터는 이미 전송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30분 후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장-릭 다르랑 제독이었어요. 나토 해군 수뇌부 중 가장 자존심이 높은 프랑스 귀족 출신의 사성 제독. 처음엔 벤스 제독의 동조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윌러 박사의 노트북에 급비 통신이 떴어요. 윌러 박사가 화면을 읽더니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르랑 제독이 대한민국 해군과 즉각적인 전략 잠수함 합동 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통신이에요. 벤스 제독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합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한국 해군의 핫라인을 열겠다고 합니다. 미국을 패싱한 겁니다. 나토의 핵심 동맹국인 프랑스가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에 직접 손을 내밀었어요. 다르랑 제독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소음 제로 데이터가 그 자존심을 박살낸 거였어요. 핵잠수함 운용국인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최신형 잠수함도 수중 소음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 해낸 일을 프랑스는 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통신이 따라왔습니다. 영국 해군이었어요. 차세대 핵잠수함 드레드노트급 사업에 한국의 자연, 순환 SMR 기술 도입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설계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기술 교류 서한을 발송했다는 확인까지 붙어 있었어요. 세 번째, 호주 해군. 네 번째, 일본 해상자위대. 통신이 빗발쳤어요. 윌러 박사의 노트북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오프 앞바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벤스 제독이 부두 난간을 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 해군이 동맹국들의 잠수함 기술을 통제하며 줄을 세우던 질서가 이 녹슨 조선소 앞바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던 프레임이 뒤집어진 거였어요. 이제 줄을 쥐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장동환 제독이 부두 끝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흑경이 잠겨있는 그 심연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열애 동안 없는 예산을 쪼개고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며 안반 밑에서 키워낸 괴물이 지금 이 바다 어딘가에서 미항모 전단을 구원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장 제독의 바위 같은 얼굴에 새벽빛이 스쳤어요.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귀환 수송기가 거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한 건 그로부터 2시간 후였어요. 기체가 고도를 높이며 거제도가 작아질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옥포 조선소의 녹슨 크레인이 점처럼 보였어요. 그 아래 지하 100m에 비어있는 도크가 있다는 걸 이 수송기에 탄 미군 중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침통했어요. 벤스 제독이 좌석에 몸을 묻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은 톰 포드 정장의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윌러 박사는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좌석 위에 독서등을 켰습니다. 주머니에서 새 노트를 꺼냈어요. 펜타곤을 떠나기 전에 매점에서 산 싸구려 노트였습니다. 30년간 들고 다니던 가죽 표지 다이어리는 찢어진 보고서와 함께 지하 도크 바닥에 버리고 왔어요.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한국을 깎아내리는 글만 써온 이 손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의 글을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 줄을 썼어요. 대한민국 해군 전력 재평가 백서. 초안. 2026년 3월 30일.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30년간 반대 방향으로만 달려온 관성이 손목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 도크의 투광기 아래서 태극기를 달고
소리 없이 자망하던 검은 선체가 떠올랐어요. 권영철 명장의 쇳가루 섞인 목소리